강의하게 된 정명재라고 합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저희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한 주를 또 다 보내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이 그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철학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학문이 쉽지 않고 저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명철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책을 위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책을 중심으로 정리했던 그 내용들을 파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따로 보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 화면을 잘 봐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큰 문제 없이 다 보이시겠죠? 네,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험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17세기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된 철학 사조인데요. 이전까지는 좀 관념론 그리고 중세 여러 가지 신학에 얽매여 있던 그런 철학들이 좀 풀려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가 등장한 거는 과학의 발전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형이상학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경험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나온 그런 이론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론의 그 맥락이 과학이랑 닿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철학자가 일단 첫 번째로 로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로크의 그 핵심적인 물음으로부터 일단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 지성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지성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형이상학적인 것들, 그리고 무한한 것에 대해서도 다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로크는 다시 한번 그걸 묻는 거죠.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이런 물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제 로크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판 철학하면은 칸트가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칸트에서 그 비판 철학이 꽃피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크는 그 비판 철학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답하기 위해,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로크는 인간의 전반적인 의식이 인상과 의지, 관념 등의 그 다양한 내용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아래 두 물음에 대답하기 위함이다. 두 물음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표상과 개념이란 것을 갖게 되는가. 표상과 개념이라는 단어부터 좀 막연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지나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상은 각기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갖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떠돌고 있던 그런 형이상학적인 거, 와닿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로크는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질문을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로크가 어떻게 했는지요.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해서 표상과 개념이란 것을 갖게 되는가. 로크는 의식의 모든 내용은 외적 경험 혹은 내적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했다. 내적 경험은 외적 경험에서 파생한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더라도 쭉 읽으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경험이 있기 이전에는 의식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단 감각적으로 뭔가를 인식을 해야 내가 내적으로 뭔가 쌓여지는 게 있지. 그 감각 이전에는 내가 무엇도 내 속에서 뭔가 주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본유관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념론에서는 본유관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로크는 본유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좀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념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관념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 즉 외부의 인상, 단순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감각이 우리 안에 그 약간 형상처럼, 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미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순관념에는 외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단순관념이 있는데요. 이런 단순관념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천은 외적 경험,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외적 경험은 단순관념을 만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우선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이라고 여기서 로크는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로크는 이러한 지각작용에 의해 의식에 돌아온 관념은 의식에 들어온 단순관념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성질에 불과함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물 자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실제로 그 존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부분적인 성질을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크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로크는 사물의 성질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구분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1성질, 물체의 연정과 형태, 견고성. 그러니까 견고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공간에 차여져 있으면 그 공간을 다른 그 물체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여기다 두면 다른 책을 여기다 둘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수 및 운동과 정지, 이런 객관적인 성질을 지닌 것을 제1성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크는 이러한 성질은 물체에 항상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과 관련해서는 사물이 우리의 지각과 다르게 존재하리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인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과 지각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 주어진 우리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내가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대응해서 잘 맞는다라고 로크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2성질로 넘어가면요. 색, 맛, 냄새, 온도, 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제2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크는 이러한 성질은 변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색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맛도 달리 느껴질 수 있다는 그 점에서 제1성질과는 좀 다르게 물체가 이 성질들과 명백한 관계를 맺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2성질이 변할지라도 이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물체 속에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느낄지라도 그 물체 안에 있는 그 실체, 무엇인가 알진 못하겠지만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는 로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관념을 형성하는 다른 그 근원이 있는데 그건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의식이 외부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 지각을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향적으로, 반성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관찰할 때 생겨나는 인상, 이거를 어, 여기 내적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쾌감과 고통의 감정으로 로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안으로 내가 내적으로 그 쾌감을 어떤 방식으로 반성하고 이해하는 것도 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감과 고통은 외적 경험과 내적 경험 동시에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관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관념을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복합관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단순관념들을 결합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복합관념은 무한한 결합 가능성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단순관념들이 지각을 통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립이 됐을 때 그 단순관념을 막 결합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의 동물들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뿔이 있고 뭔가 뱀처럼 비늘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결합해서 용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유의 작용이 단순관념의 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유를 계속한다라고 해서 단순관념, 그러니까 지각으로 들어오는 단순관념의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관념, 들어오는 단순관념은 오로지 지각을 통해서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러한 복합관념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양태, 하나는 실체, 하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걸 이해해서 이걸 로크의 그 이론을 막 통달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개념이 여기 복합관념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이건 이따 제가 자료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관념은 지성의 결합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현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없다. 실제로 현실에는 없지만 사유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로크의 견해는 유명론과 닿아 있다. 유명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밑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실제하는 것은 오직 개별자이고 보편자는 이름에 불과하다는 이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플라톤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은 그냥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책일 뿐이지 거기 안에 있는 책됨, 책의 형상 이런 거는 없다라고 로크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오류는 지성의 결합작용에 의해 주어진 복합관념과 상응하는 실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실 게 이제 오류에 대한 얘기를 철학자들이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걸 아닌 거를 쳐내는 방식이 또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걸 진리라고 바로 지적하는 걸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을 제외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가 왜 우리에게 오류가 생기는가 이런 생각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복합관념이 오직 지성 내에만 자리하고 있다는 명제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실체 개념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실체 개념을 예외로 둔 것은 그가 실체 개념을 지성 내에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현실에도 있고 내 안에도 이게 내 안에 관념에 대응이 되어야만 그게 진짜 명확하게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텐데 그게 만약에 실체도 실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임입니다. 그것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아까 이데아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크는 그걸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 버려버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책이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책의 개념이나 책이 무엇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제외해버리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니까 실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두냐면요. 우리의 내면에는 개별적 성질만 제공하는 다양한 인상을 공통된 하나의 실체에 연결시키려는 강한 충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실체를 인식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할 때 그냥 이게 책은 책 1, 책 2, 책 3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뭉뚱그려서 책이라고 인식하는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로크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로크는 실제적인 하나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실제로 그렇다가 아니라 가정을 한다. 이건 가정으로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야 이 실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알 수 있는 거 없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사유하는 실체와 그렇지 못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로크에게 있어서 물체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 모두는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이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지각으로
거기에서 그 실체로부터 이 뭐 지각이 주어지는구나, 이 정도의 인식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도 계속 배우셨겠지만 실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철학자들마다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했는가, 그러니까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그 사람이 지식의 토대를 어디에 뒀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버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는, 이제 철학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크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타난 사람이 버클리입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로크의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합니다. 근데 그의 사상에서 두 가지 비일관성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로크는 시각성과 소리, 냄새, 맛처럼 감성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성질을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2차적 성질이라 규정한다. 원래 로크는 1차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2차적 성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감성적, 그러니까 촉각에 의해 지각하는 연장, 경고성, 운동, 이거를 이 제2성질에 우선하는 제1성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2성질이라고 얘기했던 로크가 제2성질이라고 얘기했던 거를 제1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버클리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성질은 우리 인상이 정확히 부합하는 현실의 속성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지성에 의해 형성된 복합관념에는 현실적인 것이 전혀 상응하지 않지만 실체는 여기서 예외가 된다. 이런 실체에 대한 개념 에 대해서도 버클리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클리는 거기에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클리는 이러한 비일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원칙에서 예외를 배제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현상으로서 우리의 정신의 상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클리가 얘기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각되는 것만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버클리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거든요. 네,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크의 제1성질, 2성질,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런 거 상관없이 버클리에게는 지각되는 것이 존재다. 이걸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버클리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뭔가 버클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로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실 너가 말한 1성질, 2성질을 사실 뒤집어졌어 라고 주장하려고 반박하려고 저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지각되는 것만 존재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색과 맛에 적용되는 사실은 연장과 경고성, 심지어 실체에도 적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지각하는 정신 안에서만 존재하며 우리 바깥에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우리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관념으로서만 존재한다. 사물의 존재란 단지 그것이 지각되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관념으로서 존재하는 것만 실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을 관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사물 존재란 단지 그것이 지각되기에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이 사람은 경험론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버클리에게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존재란 지각된 것 혹은 지각될 수 있는 것 둘 다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계라 부르는 것 안에는 사유하는 정신과 그 정신 안에 현존하는 관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철저하게 관념론에 속한다. 이 관념론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경험론의 토대를 어느 정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직접 감각하고 있는 태양, 감각하지 않은 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태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버클리가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모든 사람의 정신에 똑같은 표상이 밀려들지만 후자는 태양을 떠올리는 사람의 정신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직접 감각하고 있는 이 태양,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지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이 감각하지 않은 제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 내적인 어떤 아까 말하는 그 반성적인 그 지각은 사람의 정신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감각하고 있는 태양의 표상이 모든 사람의 정신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감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너도 태양을 감각하고 나도 태양을 감각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버클리는 신의 존재를 끌어들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그런 관념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유하는 정신,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즉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은 공명정대하고 임의적이지 않으므로 모든 정신에 똑같은 관념을 부여하며 또 신은 불변이므로 모든 정신에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관념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표상들 밑으로 두 번 내려가면요. 우리의 표상들에는 항구성과 법칙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 법칙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이고 신의 사유는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알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또 남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버클리도 사실 아까 그 로크가 뭐죠? 실체를 가정했잖아요. 근데 그 뭔가 지식의 토대를 그 보장하기 위해서 그 실체를 가정했던 것처럼 버클리도 결국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전제로 그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이는 우리의 그 모두가 동일하게 인식하는 그 지식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여서 그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의 견해는 관념론의 영역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의 경험론의 맥락, 그 경험적인 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념론과 경험론의 연결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 관념론과 경험론의 연결을 이뤄낸 사람은 그 완전히 이걸 완성시켰다라고 평가되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의 그 주장, 그 맥락이 칸트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칸트를 이해하는 데도 좀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흉입니다, 이제. 흉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회의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회의주의자인데 우리가 뭔가 인식하는 것들, 뭔가 인과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든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구를 치잖아요. 근데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쳤을 때 흰 공이 굴러가서 빨간 공을 쳤기 때문에 빨간 공이 앞으로 굴러간다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과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런 인과적인 인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과적인 관계가 그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법칙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의 습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지식적으로 진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거를 명확한 어떤 그 법칙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흉이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이 사람의 대표작은 인간 본성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본성을 지녔고 어떤 인식 체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상이라는 개념은요. 외적 지각이나 내적 지각에 의해 현실적으로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사람도 경험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지각, 그거로부터 주어지는 그 인상이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상이 이제 우리 내부에 들어왔을 때 어떤 관념으로서 그러니까 관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좀 그런데요. 이걸 이미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관념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억을 하거나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형성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는 인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인상보다는 덜 명확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먼 로크와 버클리가 관념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표상을 포괄했던 것과는 다르게 관념이라는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사용한다.
로크에게 있어서 1차적인 것이 외적 지각이었다면 흉에게 있어 1차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인상은 외적 지각과 내적 지각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니까 로크랑 이거는 조금 구분되는 지점인 거죠. 로크는 외적 지각이 들어왔을 때 그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1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흉 같은 경우에는 외적 지각과 내적 지각, 그 아까 반성이라고 얘기한 2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2차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지각보다는 조금 후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흉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복합관념은 지성 내에서 단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이라 본다는 점에서 흉과 로크의 생각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성 내에서 단순 관념들이 막 결합되어서 복합관념을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흉과 로크가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크와 마찬가지로 흉도 이 관계, 이 복합관념을 관계, 양태, 실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흉은 로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복합관념을 분석합니다. 그는 기억과 상상력이라는 관념을 떠올리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복합관념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알미고 뭐가 알미 아닌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흉도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상의 결합이 아니라 사실을 다루는 학문인 수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에서는 인상으로 직접 환원될 수 있는 인식만이 진리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수학과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 간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인식만 진리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식의 주장,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글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복합관념입니다. 복합관념은 기억을 통해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대로 복합 인상을 떠올리는 방식과 상상력을 통해 임의대로 변형시켜 떠올리는 방식, 이 두 방식으로 비롯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 인상들이 결합된 대로 복합 인상을 그대로 그냥 떠올리는 게 있고, 아니면 상상력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인상 원래 들어온 인상이 아닌데 여러 가지를 그 상상력의 능력으로 뭔가 섞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세계 철학사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건 가져온 거고요. 이 기억과 상상력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축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오류는 일정한 관념에 그릇된 인상을 결부시키거나 거꾸로 일정한 인상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주어진 명확한 그 인상에 그릇된 관념을 결부시키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상과 관념을 잘못 결부시키는 데서 그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금 흉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억은 내가 지금 현존하는 관념을 그릇된 인상에 결부시킬 때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이미지들, 그것들을 그 외부에 주어지는 그 인상들과 잘못 결부시키면 그게 오류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상력은 경험적으로 주어진 인상의 질서나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주어진 인상의 질서나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형시켜 관념을 형성해내는 과정에서 인상과 관념을 그릇되게 결부시킴으로써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관념과 인상이 잘못 결부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관념을 결합시킬 때 따르는 규칙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사성과 상위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사하거나 그게 좀 차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합할 만하고 이건 결합할 만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 시간적 근접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좀 가깝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당구의 예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 공이 빨간 공을 쳤다라고 했을 때 공간적으로 그게 굉장히 가깝잖아요.
직접 닿았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게 두 개가 뭔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먼저 와서 이걸 쳤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였으니까 흰 공이 이걸 치는 그 시간적인 어떤 우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빨간 공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시간적 근접성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적 결합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뭔가 결과로 여겨서 그걸 일종의 규칙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실제로 인과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상력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합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휴먼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 이런 점에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체에 대한 개념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로크는 실체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가정으로서 받아들였다는 맥락이 있었고, 버클리는 그 실체의 개념을 어디서 찾았냐면 신의 그 존재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흉은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회의적인 주장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애플 펜슬이 이제 되네요. 제가 아까 안 돼서 안 했던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인데요. 흉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내적 지각은 성질들의 인상을 공통의 담지자에 결부시키고자 하는 강한 요구. 아까 이거 로크가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 본성이 어떤 실체, 어떤 대상들을 인식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중구난방으로 그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 하나의 묶어진 그 실체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라고 했잖아요. 로크도 그와 동일하게 지금 벅흉도 그와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의 담재 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체라고 하는 건 밑에 깔린 거, 그러니까 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휴미 생각하기에 존재하는 것은 오롯이 의식 내의 현상들의 변화 과정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그 인상들,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이 세계 안에서 인식하는 것들, 그 인상들이겠죠. 그것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휴미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의식 내의 현상들의 변화 과정은 어떤 점에서 일정한 빈도와 항상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은 휴미 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히 지식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일 만한 편의는 좀 있다. 편의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할 만은 하다라고 휴미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은 필연성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이진 않고 언제든지 변화는 가능하지만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연히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종교 철학과 계몽주의 시대의 윤리학으로 넘어가면요. 계몽주의는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과 종교 사이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이래 아래서는 이 문제에 관해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종교인데요. 첫 번째로 이게 이신론에 대한 것인데, 이신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해 놓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의 그 만물들을 주관하시잖아요. 지금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신론에서의 그 신과는 한번 창조해 놓고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든 다음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런 이성 종교, 이들에게 종교의 진리의 참된 근원은
계시가 아닌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 사조가 사실은 이 맥락에 닿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이데아를 알게 되면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뭔가 구속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육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명확한 진리를 탐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는 그 철학자들 또한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메 윤리학을 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 휴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습적인 민족 종교들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사유 능력이 만약에 있으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별도의 종교적인 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동기가 필요한 거는 독립적인 사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그것들이 원래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사유 능력이 없는 다수 대중은 도덕적 행동의 동인을 자극받기 위해 종교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중은 순수한 이성 종교의 지배와 이성이 배제된 광신과 미신이 섞인 종교의 영향을 받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런 두 종류의 그 종교를 따르는 대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따르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순수한 이성 종교의 지배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종교의 실천적, 윤리적 측면이 이성의 근거를 둔 도덕성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윤리적 측면, 그 종교의 그 동기를 받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지닌다.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후자는 윤리적 효과는 불분명해집니다. 원래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휴머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냥 뭐 형식적인 의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형식들만 남아서 그 옳고 그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종교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만족감만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휴머는 도덕의 원천을 종교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독특한 도덕 감정에서 찾았는데 인간의 독특한 도덕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요,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적 행위가 동료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도덕적 행위는 여러 사람들의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휴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그 휴머의 도덕 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메 사상이 애덤 스미스, 그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애덤 스미스에게 전승되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기에 툭툭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 계몽주의 사상에서 윤리학과 도덕 철학. 그래서 애슐리 쿠퍼 11의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휴미 언급한 도덕적 가치에 관한 사상을 논리 정연하게 개진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그 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막연하게 이 따로따로 철학자들을 이해하면은 좀 막연하게 좀 다가올 수 있을 텐데 이 각 사람들이 그 서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이어가시면은 좀 생각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슐리 쿠퍼라는 사람은 휴미 언급한 종교의 도덕 가치에 관한 그 사상, 도덕 철학을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는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서 윤리적 원리를 그 자체에 근거해 성립하려 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뭔가 윤리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윤리적인 원리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윤리적 원리를 그 자체의 것의 뿌리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시프츠베리에 의하면 도덕이란 개개의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닌 소질을 조화롭게 완성시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휴메의 그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주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휴메 도덕의 원천, 휴미 도덕의 원천을 주목했을 때 종교로부터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만 신이 무엇이고 그의 계명이 어떤 것인가는 그처럼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그것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윤리적인 것은 종교보다 확고한 안정성과 자명성을 지닌다. 윤리적인 것이 정말 명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적 표상의 가치와 무가치는 도덕 감정을 강화시키는가 악화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종교 여기서 그 이 사람이 종교의 가치를 어디서 봤냐면 그게 도덕적 감정, 그 인간이 지닌 그 도덕적 감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악화시키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종교의 가치가 그 좋고 나쁨이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치와 무가치라는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좋고 나쁨입니다. 이렇게 나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고 나쁨. 어렵게 그냥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야기한 경험론과 그리고 종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다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크, 버클리, 휴m 이렇게 세 사람은 그때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그 관념론과 이제 경험론을 나중에 그 칸트가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결합시키는 작업에서 그냥 자기의 임의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생각해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념론을 주장했던 그 철학자들과 그리고 경험론을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자신의 주장들을 개진했는지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더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종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칸트의 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경험론과 전에 배우셨던 그 관념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좀 어려우시다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그 주장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했는가 이 정도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영국 계몽주의 이념의 프랑스 전파.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계몽주의의 어떤 첫 발을 디뎠고 그 계몽주의 이념이 프랑스에 전파가 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시대에 프랑스 정신생활은 자족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했다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그의 사망 후 그 루이 14세가 죽은 이후에 영국의 기원을 둔 모든 것이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그랬는지는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영국의 헌법과 사회제도, 영궁 죄송합니다. 영국의 자연과학과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사회적 정신적 발전에서 프랑스가 아직 이루지 못한 많은 것을 이미 실현시켰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 같은데요. 그리스도 사실은 굉장히 그 플라톤과 그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수많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그 시대에 기원전 5세기, 5, 6세기 정도겠죠. 그 시대에 사실 굉장히 문화가 꽃피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그 주변 그 지역들을 제패하면서 그리스를 완전히 막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형성했던 굉장한 그 찬란한 문화들 때문이거든요. 그 문화들 때문에 그리스를 동경했죠.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영국과의 관계가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전한 사상과 이념이 홍수처럼 프랑스로 밀려들었고 이는 다시 전체 서유럽으로 퍼져갔다. 이후에 이제 독일로 예, 독일로 퍼져갈 이후에 저희가 또 나눌 거고요. 그 첫 번째로 몽테스키우인데요. 이 사람을 기억할 때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권 분립. 이 사람이 삼권 분립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몽테스키우의 주저인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과 법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상을 다룬다. 이 지금 저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씩 그 저서를 연결시키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 다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라기보다는 보면 아 이게 그래도 이 사람의 그 저서구나 라는 정도는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는 민족의 복리와 고통을 좌우하는 역사의 결정적 계기란 통치자 개인의 의지나 자의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상태의 전반적인 본질이라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리더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몽테스키에가 한 거고요. 국가와 법률은 임의로 만들어내고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가와 법률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이죠. 토양과 기후, 풍습, 교양, 종교와 같은 자연적 역사적 조건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공동체의 맥락을 따져서 국가와 법률이 형성됐다라는 그 점에서 국가와 법률은 그 국가 혹은 그 지역에 굉장히 고유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지금 몽테스키에는 이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법이란 개별 민족의 성격과 역사적 발전 상태에 적합한 법을 말한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런 것이 아까 삼권 분립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토양 위에서 삼권 분립이 세워졌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요소를 주목했던 몽테스키웨였지만 그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정치적 자유를 강조하며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피력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는 권력 분립을 중점에 둔다.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권력들이 그냥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각각 자유를 보장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자유 안에서 견제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몽테스키웨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크가 주장했던 입법권, 행정권에 더해서 사법권을 추가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크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주장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몽테스키에는 사법권을 추가했다. 추가해서 주장을 했다. 근데 이거는 최초로 몽테스키에가 주장을 한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테르인데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아까 이신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이성 종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좀 유사한데요. 그런데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 이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 사람은 떼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볼테르는 미신과 종교를 엄격히 구분했으며 예수라는 존재나 산상수훈에는 열광적 찬사를 보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그는 예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범행에 울면서 개탄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또 그는 볼테르가 세운 신이라는 팻말이 붙은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눈으로 그냥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죠. 철학사전 중 이신론자라는 항목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신론자란 만물을 형성한 지구의 선한 존재가 실존함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이신론자는 이런 믿음에 의해 세계와 화합함으로 서로 반목하는 파벌들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신론자의 종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종교이다. 그럴 것이 신에 대한 소박한 숭배는 세상의 모든 이론 체계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신론자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다. 이신론자의 믿음에 따르면 종교란 난해한 형상학적 견해나 공허한 거칠애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숭배와 의로움에서 존재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이신론자의 예배이며 신에게 귀의하는 것이
그의 교설이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사실 이 볼테르가 있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신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신에 대해서 어떤 구하기도 하고 어떤 신에 대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맥락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신론이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이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명확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신론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이단으로서 많이 거기 안에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완전히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백과사전파와 유물론자들. 백과사전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과사전의 맥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생각하는 백과사전을 생각하면은 그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정의해 놓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백과사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백과전서라고 하는 건요. 만물 지금 오늘날 이야기는 백과사전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취합해 놓은 정말 많은 다방면의 체계들을 정립하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편집자는 드니 디드로와 장달랑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작은 유럽 지식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사전이 되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의 내적 통일성, 그러니까 오늘날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냥 그 일관적으로 그것들을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발적으로 그 지식들을 그냥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백과전서에서 취합한 그 지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적 통일성,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상적 영역에서는 백과전서에는 볼테르 및 루소의 저작과 더불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싹틔우는 가장 중요한 운상이 되었다. 네,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과전서는 일체의 종교와 신앙을 적대시한다기보다 일종의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자연의 해석에서의 디드로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좀 살펴보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사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대가 존재한다면 만사는 그대의 명예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회의주의적인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 모른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만이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회의주의자에는 다양한 결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이 세계는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프랑스 유물론, 이 유물론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랑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안에 이 경험될 수 있는 이 대상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유물론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정신에 있는 어떤 그 뉴런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그 인식의 작용이 이렇게 이끌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육체적인 어떤 그 흐름, 육체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그래서 이 유물론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적인 태도로 종교와 신앙을 공격했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앙에는 자꾸 그 물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줄리앙 오프레드 라메트리. 이름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기억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메트리, 이 사람이 인간 기계론에서는 데카르트가 존재하는 것을 연장을 지닌 물질과 사유하는 정신, 그 데카르트 배울 때 그 기억하시죠? 이원론, 정신과 물질로 존재를 구분했고, 근데 이 사람 라메트리는 이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물질은 운동하며 특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로부터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되는데, 첫 번째, 세계를 운동시키는 하나의 원리 이외에 신을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은 뭔가 질서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신이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세계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름에는. 그래서 신을 가정하는 것은 자연의 과학적인 인식에 지장을 줄 뿐이다. 오히려 괜히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오해를 사는 것보다 그거를 빼고 이해를 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 내면의 정신이나 영혼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유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영혼이나 그런 모든 것들, 사유하는 그런 어떤 본유관념, 이런 것들 가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란 다른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연적 기능일 뿐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육체 혹은 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것들을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종교와 신앙에 대한 비판은 실천적인 측면에까지 이어집니다. 실천적인 측면. 그래서 라메트리에 따르면 종교란 개인과 민족의 삶을 괴롭히는 회방꾼.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 헛된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악덕 중에 최악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종교란. 기억 잘 날 것 같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기억이 잘 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무신론자들의 국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세상에서 행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현세의 행복, 지금 주어져 있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 관능적인 욕구,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을 취하는데,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물론자 중에 독일 남작 디트리 폰 홀바흐라는 사람은 라메트리식의 경박함의 냉소주의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에서 벗어나서 진지하고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무장한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카르트의 이원론 대신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론론. 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존재하는 것은 물질뿐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오히려 그 라메트리보다 좀 더 그러니까 라메트리가 더 극단적이었지만 이 사람은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 왜냐하면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설명을 했다라는 점에서요. 그래서 물질뿐이며 물질에 대한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물질과 병존하거나 그 후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정신적 원리를 모색하는 형이상학은 이 영혼 혹은 신, 실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은 모두가 착각이고 오류이다. 착각이고 오류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과제는 인간을 올가매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착각과 기만을 타파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참 부정적인 방식으로 학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문을 할 때 뭔가를 알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학문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루소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예술과 학문은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켰는가? 루소의 대답은 예술과 학문은 진보가 아닌 퇴보의 상징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것이죠. 왜 이렇게
루소가 생각했을까? 어, 인간의 불평등 기원에 대해서 이제 루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연법으로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하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고 사람은 못 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 자체가 다르게 되는 그런 불평등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법으로 정당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루소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자연적 내지 신체적 불평등과 도덕적 내지 정치적 불평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신체적 불평등은 나이와 건강, 체력, 정신적 소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를 말하며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은 인간 상호 간의 합의 내지 인내에 근거하는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루소가 주목한 것은 이 후자의 불평등입니다. 도덕적, 정치적 불평등.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이 없는 상태는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루소에 있어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루소에 있어서. 그래서 자연 상태는 전반적으로 건강함이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두면은 그냥 건강하게 질서 있게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자연이 약한 것을 스스로 축출하기, 그러니까 적자 생존을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진화론의 맥락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인간은 모두가 개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그냥 자유인 상태인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이 자연 상태를 잃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가? 이 자연 상태를 우리가 왜 잃게 되었는가를 루소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루소는 토지들이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이 생각이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루소가 상상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 전체가 다 자유롭게 서로가 그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하나가 갑자기 울타리를 쳐서 자기의 토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차지를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토지를 덜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덜 갖게 된다는 점에서 계급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을 루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기니까 인간이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모두가 평등했는데 이제는 평등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자꾸 물리적인 욕구들을 계속 채우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소유욕과 공명심과 악의에 찬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 국가와 법률을 끌어들입니다. 국가와 법률. 그러니까 국가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우리에게 인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국가 법률이다라고 지금 루소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발생은 부자와 빈자의 관계를, 정부의 생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를, 권력이 자의적으로 자의적 횡포로 변질된 것은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 그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욕심의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질문을 보면요, 그 루소에게 있어서 예술과 학문은 진보가 아닌 퇴보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학문, 이런 지적인 어떤 그 충족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적인 것 혹은 그 자연 상태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알력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 이건 퇴보라고 자연 상태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루소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라는 것이 루소에게는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고
루소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것들이 형성되었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와 정면으로 배치된 상태로 발전된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데요. 사회계약론에서 이제 루소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자유, 국가와 질서의 본질과 떼어낼 수 없는 권력.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간에 이미 국가와 이 법률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걸 아예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자연적인 그 본성, 자유롭고자 하는 그 본성과 국가의 질서, 이 국가의 질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그 결합시킬 것인가, 이게 루소의 사회개혁론에서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시켜 주냐면 국가의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국가에 종속되어서 뭔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를 통해서 어떤 법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알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살 가능성을, 그런 그 일반 의지라는 개념에서 찾는 것이죠. 모두가 같이 내가 동의한다.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의 법에 동의한다. 그래서 시민이 모든 법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그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소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이런 점만 좀 받아들이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에 기초한다. 이런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루소가 교육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부분은 좀 이 루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요. 그 자연 상태, 그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겠죠. 인간의 그 자연 상태를 교육하겠죠. 그냥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타락하지 않은 그 자연 상태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교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루소에게 있어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루소의 교육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하긴 했지만 이 자연적 소질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회 모든 영향을 막아내는,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맥락으로 교육을 받아들였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루소에게 있어서 그 자연적 소질을 그 인간이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30분까지인가요? 네, 네, 일단 시간상으로 30분인데 뭐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한 5분만 여러분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독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 않습니다. 한 4사람이 있는데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탄 볼프가 있습니다. 크리스탄 볼프의 철학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라이프니치 기본 사상의 체계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라이프니치의 기본 사상을 좀 체계화시켰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는 독일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의 발전. 그는 강의나 저술에서 독일어를 사용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독일의 학문과 철학이 점차 모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철학 용어 중 많은 것이 골프에서 연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의 그러니까 철학이 시작될 수 있으려면 명확한 언어적인 정의나 언어적인 어떤 그 밑바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골프가 밑바탕으로 깔아줬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드리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과 외국의 학자들을 궁정으로 초빙하여서 독일 계몽주의 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철학의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천적 측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무조건적 의무 수행과 종교 문화 정책 영역에서는
관용이라는 자신의 윤리를 받아들였는데요. 관용이라는 정책으로 어떤 접근을 했는데요. 그 오랜 제위 기간 동안 계몽된 절대주의의 통치 방식에서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왕이 절대 그 권력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말과 대비된 군주는 자신의 국가에서 제일의 종복이다라는 프리드리히 대왕의 말. 이 말은 뭐 이 사람이 좀 자비롭게 통치를 했다라는 점은 있지만 이 당시에도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절대 왕정의 그 모습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트올 에브라임 레싱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드리 대왕의 견해는 칸트를 제외한 독일 계몽주의 전반의 본질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독일 계몽주의의 강점은 첫 번째로 실천적, 도덕적 이성의 우위를 강조했다는 점과 전반적 사상과 실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실천적이라는 맥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천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독일 계몽주의 학자가 바로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었습니다. 레싱은 부자유와 불관용에 저항하고 인류애와 종교적 관용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이름을 빌미로 증오와 광신이 난무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들을 그냥 저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류의 교육에서 그는 역사상의 모든 종교가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이성과 사랑이 지배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은 무한한 것으로 끝내 도달할 수 없다. 다만 그게 이상향으로 있고 거기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 이 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서요. 이걸 한번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녀 사냥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독일어로 저술한 이성론을 출간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이 양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시간 나실 때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혹시 오늘 하시면서 이거는 여기서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크, 버클리, 흉 이 세 사람을 위주로 먼저 봐주시고요.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걸 정리된 걸 보시는 것도 뭐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그 흐름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작업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좀 머리에서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35분까지만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철학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수업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도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문제는 풀지 못했는데 풀어야 될 문제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찝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모여서 같이 철학을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눈 것이 참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에 많은 양을 해야 되는 것이기에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셨을 줄 믿고 이후에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쉬시다가 다음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